자, 이 시간에는 회계 기초 다지기의 3절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 우리가 앞에서 회계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를 했어요. 그 정도의 기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회계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 회계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겠구나. 무엇을 학습해야 될지 아마 감도 잘 잡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재무제표예요. 이 재무상태표는. 자,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이 재무상태표를 봐야 이 기업이 얼마나 건전한 기업인가. 네, 우리가 부채 비율 같은 걸 보고서 자기 자본보다 부채 비율이 많으면은 우리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기 자본의 2배가 된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200%다. 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90년대 말에 IMF라고 하는 엄청난 그 경제 위기를 거쳤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았었어요.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대기업들마저도 자기 자본의 5배, 6배가 부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영을 굉장히 너무 의욕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전부 은행 돈을 가져다가 사업들을 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 그런 금융상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갚으라고 안 했지만 IMF와 같은 금융위기가 오니까 은행에서 이제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채권을.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기업을 나중에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헐값에 기업이 넘어가고 그 시기에 국내 기업들 쓸만한 기업들도 외국으로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런 어쩔 수 없는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이 기업이 건전성이 어떻게 되느냐, 네, 얼마나 안전한 기업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보여주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이것을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우리 회사의 자원이 전체적인 자원이 자산이란 말이에요. 현금, 상품, 건물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상품이나 건물 같은 거 이게 돈을 빌려서 쓰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사는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부채예요. 부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전체 자원 중에서 남에게 갚아야 될 부채를 뺀 것이 자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죠.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자산과 부채는 꼭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유동자산, 유동부채. 또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돼요.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걸 좀 더 파악하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라고 본다면 유동부채 하면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해요. 당장 내년에까지는 갚아야 돼. 1년 안에. 그 다음에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이라 그러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우리가 자산이라 하더라도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들 많이 있죠. 토지, 건물 같은 것은요. 매수인이 안 나타나면 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가가 뭐 100억이라 하더라도 100억에 사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나야 이게 돈이 되는 건데 매수인이 안 나타나면은 막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겠다는 사람, 내가 지금 우리 기업이 빨리 돈이 필요한데 건물을 처분해 가지고 채무를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데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일단 채무를 갚아야 그 다음에
은행에서 또 그 다음에 돈도 빌려주는 거죠. 약속을 한번 지켜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자산을 좀 처분해야 되겠는데 건물을 내놔도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것은 우리가 비유동 자산이라고 그래요. 비유동 자산. 자, 그래서 유동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산과 부채는 유동부채, 유동자산, 비유동부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서 표시한다. 그 기준은 1년 기준. 자, 근데 1년 기준 옆에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말도 있네요. 1년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정상적인 영업주기에 현금화 될 수 있거나 갚아야 되는 거라면은 그것도 유동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뭔지 대략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그냥 영업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업을 하려면은 만약에 제조업이다라고 하면은 원재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고 그걸 시장에 내놔서 판매를 해야죠. 그러면 판매한 것이 이제 돈으로 되죠. 돈. 예, 현금화 되죠. 그걸로 다시 원재료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요 한 사이클이 바로 영업주기입니다. 건설업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택건설업이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주택 지으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청약을 받아서 계약금 받아가지고 이제 주택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공을 해서 잔금 받아요. 바로 처음에 토지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약을 거치고 1차 중도, 2차 중도 기성구에 따라서 한 다음에 나중에 잔금 받는 것까지가 하나의 영업주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택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같은 경우는 대개 영업주기가 3년 정도, 예,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만약에 일반 도소매업이라든가 제조업 중에서도 이런 전자제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하나 만들어서 파는데 3년씩 걸리면은 그런 회사는 없죠. 그런 전자제품은. 그래서 우리가 뭐 컴퓨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업주기가 보통 1년에 다 해결이 돼요. 1년 안에 충분히 만들고 시장에 나가서 팔아가지고 돈까지 다 확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은 영업주기가 거의 1년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업 또는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기업들은 1년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해당되는 것도 유동으로 분류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과 부채를 볼 때 보기 편하게끔 배열하는 원칙이 있어요. 순서. 네. 무엇을 가장 위에서부터 적어 나가느냐 하는 거죠.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한다. 네. 파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섞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큰 것이 뭐냐면 현금이에요. 현금. 유동성이라는 건 현금화할 수 있는 속도, 예, 현금화할 수 있는 속도, 그게 유동성이 큰 것부터입니다. 그러면 부채라면은 뭘까요? 부채는 갚아야 되는 순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부채를 기록할 때는 유동부채를 먼저 기록하고 그 밑에다가 비유동부채를 기록하는 거죠.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한다. 다 이게 판독하기 편하게끔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말이죠. 상계하지 않습니다.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상계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차감시켜 버린다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냐? 자, 우리 자산 중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있거든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에요. 받을 돈. 외상준 받을 돈. 그런데 부채 중에 말이죠. 외상매입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외상매입금. 개정과목 이름이 비슷하지만 정반대죠. 외상매입금은 부채거든요. 자, 외상매출금은 자산. 이거는 외상매입금은 우리가 갚을 돈이에요. 갚을 돈.
의무를 이행해야 될 돈, 갚을 돈. 자, 금액으로 한번 써보면 외상매출금이 50만 원이 있고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은 20만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서로 퉁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상계하지 말아라. 자, 외상매입금을 없애버려. 상계한다는 것은 외상매입금 갚을 돈은 없애버리고 받을 돈을 그냥 이거 20만 원 빼가지고 30만 원으로 기록하면 자산을 30만 원 잡았고 부채에서 뺐으니까 나중에 합계 내면 자산 합계 부채 더하기 자본은 똑같아질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걸 맞추는 것만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상계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왜냐하면은 충실하게 표현해야 돼요.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막 상계해 놓으면 그게 생략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뭔가 데이터가 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주주하고 거래해서 발생한 이익을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자본잉여금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아마 분개할 때 언젠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을 해서 얻어진 이익이 이익잉여금이에요. 아까 그래서 이제 그 손익계산서 만들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 개정 과목 생각나시죠?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로 이익잉여금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10만 원이 바로 영업을 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수익에서 비용 빼가지고.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하고 주주와의 거래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주하고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주식 발행에서 이익을 본 자본잉여금하고 구분해라. 더하면 안 됩니다. 합산하면. 그래서 구분 표시한다. 이런 정도가 원칙이 재무상태표 작성의 몇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자, 등식이라는 건 여러분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에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등식이 그렇다면 자본 등식을 만들어 보면은 자본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그 자본 등식입니다. 자본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 그렇죠? 자산이 부채 더하기 자본이니까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산 빼기 부채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만약에 부채 등식이다. 그러면 부채는 자산 마이너스 자본이다. 이런 등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무상태표 등식을 가지고 자본 등식 또는 부채 등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의 박스에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이 이제 여기 개정 과목 하나하나는 표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자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는 거 이거 잘 아셔야 되고 이제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 당좌자산과 또 재고자산으로 구분해서 개정 과목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개정 과목 암기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또 비유동자산을 여러분 정리할 때 이 비유동자산을 정리할 때 4개로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비유동자산을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그 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부채를 정리할 때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 개정 과목을 정리하는 것을 계속 나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 개정 과목을 외울 때는 5개로 분류합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 구분을 5개로 구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이 자본 개정 과목의 분류가 5개인데다가 이 분류의 이름도 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이름들이 있죠. 예를 들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분류에 좀 익숙해지도록 자꾸 분류를 암송해 보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예, 유동성과 비유동성의 구분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1년 내에 현금화해야 되느냐? 부채 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냐? 그것은 유동이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비유동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배열의 원칙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 여기 있는 거 다시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니까 요거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페이지가 몇 페이지? 36페이지면 이 페이지 보시면 자본의 분류를 아주 자세히 해놨는데, 네, 자본의 분류 요 자세한 표니까요. 요걸 아예 여기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 표를 공부를 잘 해두세요. 자, 법인의 자본입니다. 법인. 개인 기업은 자본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법인은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일단 구분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2개, 이익잉여금. 이거는 구분이고요. 개정 과목으로 가면은 자본금은 그냥 자본금이에요. 구분이나 즉 분류나 개정 과목이 같아요. 자본금은 그냥 자본금이다. 개정 과목도. 그러면 이건 뭐냐? 우리가 분계 연습을 할 때 하나 해봤죠. 주식의 액면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자본금 표시하잖아요. 그게 바로 액면가예요. 그러니까 한 주를 발행했을 때 액면가니까 만약에 100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발행한 주식 수에다가 액면가를 곱하기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자본금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는 회사도 있어요. 보통주 자본금 얼마, 우선주 자본금 얼마. 주식의 종류가 보통주, 우선주로 구분되어 있을 때. 우선주 발행을 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전부가 다 보통주예요. 전부가 다 보통주면 그냥 자본금 하는 거고요. 우선주와 보통주, 주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라는 것은 의결권도 있고 우리가 매매 차익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보통의 주식. 근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보통주에서 그 주식에서 우리가 주주총회를 하면 의결권이 있잖아요. 예. 그 의결권이 없이 단지 투자만 하는 그 우선주 발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보통주가 구분되어 있는 회사는 이걸 나눠서 표시합니다만은 그냥 자본금 하면은 다 보통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으로 가면 개정 과목이 우선 3개 정도는 꼭 암기하셔야 돼.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 주식 발행 초과금. 자, 느낌이 오죠. 주식을 발행했다가 초과금이 발생했다. 주주한테 더 받은 돈을 말해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 더 받은 돈이 뭐냐면 자본금보다 더 받은 거, 액면금액보다 더 받은 걸 말합니다. 가령 액면금액이 5,000원짜리 주식 한 주인데 주주에게는 5,000원짜리를 5만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5만원에 팔았다면은 이게 5,000원인데 주주에게 5만원을 팔았네요. 그러면 자본금은 5,000원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4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5만원이 되는 겁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액면가보다 더 많이 초과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주주하고 거래해서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요 밑에 이익잉여금은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인데 여기 자본잉여금은 같은 잉여금이지만 주주하고 거래해서 이익이 난 것입니다. 주발초.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은 우리 회사 주식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 주식. 근데 우리 회사 주식을 처분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발행하면서 이익을 본 건데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했다가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주가 관리 목적에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가 관리를, 주식 가격의 관리를 위해서 회사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이 이상하게
정상적인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사들입니다. 예,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매도가 막 쏟아지면. 그러니까 그걸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잔뜩 사놨는데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네요. 그때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발생하네요. 그 누가 하고 거래했어요? 기업이 결국에 자기 주주들한테 샀다가 다시 주주에게 또 팔았죠. 그러니까 주주와의 거래예요. 자기 주식을 샀다가 팔아서 얻은 이익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최초에 발행할 때 얻은 이익이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발행한 이후에 시장에서 샀다가 다시 팔면서 더 비싸게 받고 처분하게 되면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합니다. 이건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 붙었다고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자본으로 온다 이거예요.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이니까. 그 다음에 감자 차익도 여기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감자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증자의 반대입니다. 감자는, 증자라는 것은 바로 이 자본금, 이것을 발행하는 것을 말해요. 주식을 발행하면 증자. 주식 발행하는 게 증자예요. 그러면 감자는 뭐냐? 주식을 사가지고 이것을 소각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소각, 주식 소각. 이게 감자입니다. 감자. 자, 주식이 종이로 돼 있다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종이로 돼 있다고 보세요. 요새는 이제 전자 주식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원래는 이제 종이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다가 그 주식을 기업이 사가지고 소각해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감소하잖아요. 주식을 발행해야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자본금을 감소화시키려면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해야 돼요. 바로 그 소각했다 이 뜻이에요. 감자. 그런데 감자하면서 이익이 났다는 게 뭐냐면,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액면금액을 줄여줘야 되는데, 액면금은 5,000원짜리란 말이에요. 5,000원짜리. 그런데 우리 회사 주식이 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회사 인기가 없어가지고 주식을 3,000원에 살 수가 있었어요. 3,000원에 매입해가지고 감자를 시키면 자본금 감소는 언제나 액면가로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주주에게 살 때는 3,000원에 매입을 했고, 자본금 감소는 5,000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액면가로 우리 자본금은 처리하니까. 액면가보다 싸게 사가지고 소각을 하게 되면은 감자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것도 이익이 돼요. 그래서 이익이라고 해서 이게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자본잉여금이니까 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외우셔야 돼. 자본잉여금은 주발초 자기주식 처분이 감자 차익이 있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등이 있다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거 3개는 외워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위에서 설명이 있죠.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을 할 때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입니다. 증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 감자, 주식을 소각하는 거. 다음은 이제 자본 조정. 조금 어렵죠. 자본 조정. 자본 조정은 자본 거래인데 자본금도 아니요, 자본잉여금도 아닌 것은 다 자본 조정입니다. 네. 자, 여기서 여기 3가지가 자본 거래거든요. 자본 거래. 주주와의 거래라는 뜻입니다. 네. 주주와의 거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주주와의 거래. 주주와의 거래인데, 자, 자본금은 액면가 표시하는 거예요. 액면가, 자본금. 자본잉여금은 액면가 이상의, 주식 발행할 때는 액면가 이상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팔 때는 이제 그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이런 건데 주주와의 거래에 했었는데 자본금도 아니요, 자본잉여금도 아닌 건 다 자본조정으로 분류합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네. 자본금이나 결론적으로 그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성격이 다 자본조정이에요. 그래서 개정 과목을 보면 예를 들면 자기 주식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자기 주식이 자본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주가 방어를 위해서 우리 회사 주식을 산다고 그랬죠. 그러면 차변에 자기 주식. 돈을 주고 사면 대변에 현금이 가겠죠. 예. 그때 이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니고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비교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주식을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하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그것의 반대입니다. 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발행하면은요,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합니다. 차변에다 기록해요. 자본 조정. 그 다음에 주식 선택권. 주식 선택권이라는 건 아직 주식이 실제로 발행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 최종 납입된 자본이 아닌 상태, 이런 주식 선택권 같은 거예요. 출자 전환 채무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아직은 채무지만 나중에 이것이 주식으로 이걸 갚는 거거든요. 채무를. 빚을 주식으로 갚는 것을 우리가 출자 전환 채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은행이라든가 채권자한테 돈을 빌릴 때 이거 나중에 원금은 우리 주식으로 갚겠소 라고 차입을 한 것들이 다 출자 전환 채무거든요. 이러면 이 채무는 나중에 언젠가는 뭐가 돼야 돼요? 자본금으로 이게 나가야 되거든요. 주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최종 납입된 자본이 아닌 상태죠. 그래서 이것도 자본 조정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감자 차손. 이거는 여기 감자 차익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감자 차익은 액면가보다 싸게 사면 감자 차익이 발생하는데 감자할 때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는 수도 있어요. 그때는 감자 차손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것도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인데 저 위에 있는 자본잉여금에 이거하고 서로 비교되는 개정 과목이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거기에 반대되는 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인데요. 이것들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화살표 표시한 거, 이것과 이거는 서로 상계 처리, 이것과 이거는 서로 상계 처리.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도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는 개정 과목들인데 아까 자산과 부채는 절대로 상계 처리하지 않는다. 절대로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자본 개정 과목 중에는요, 반드시 상계 처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나열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과 이것은 상계하여 처리하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익, 감자 차손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자본조정 개정 과목 중에서 4개 좀 암기할 필요가 있는데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요 정도는 좀 암기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손익거래인 것처럼 보는데 이게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자산의 평가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이익으로 보지 않고 이익이나 손실로 보지 않고 자본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당기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즉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는 평가 손익의 누계액입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평가하면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텐데 그 이익이나 손실은 손익계산서로 보통 간단 말이에요. 평가 이익은
이익이고 평가 손실은 손실이니까.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보는 이익이나 손실은 당기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는다. 뭐다? 자본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두 개만 알아두세요. 매도가능증권이라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앞으로 배울 텐데요. 거기 기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손실이나 이익을 평가 손익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손익이 아닙니다. 손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손익이 아니에요. 자본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노기액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해외사업 환산손익도 자본이고요.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도 자본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재평가 잉여금.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를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 또는 하락했을 때는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상승 부분이 잉여금이에요. 가격이 오른 부분.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으면 이익으로 기록해야 돼가지고 당기순이익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안 시킵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으로 보기 때문에. 네, 아직 조금 이게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외우는 것을 본다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요 두 개가 있다는 이 두 개는 좀 암기가 필요해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다. 예, 암기해 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잉여금은 이게 이제 진짜로 아주 뭡니까? 참 중요한 잉여금이죠. 영업을 통한, 영업을 통한 이익이에요. 영업을 통한 이익. 그래서 이 성과가 좋은 기업은요, 이 이익 잉여금이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증가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 잉여금이 굉장히 지금 쌓여 있어요. 어디 투자할 곳을 못 찾아가지고 이익 잉여금이 재무상태표에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쌓여 있다. 정부에서 좀 이 기업들이 좀 투자 좀 해줬으면 기업은 돈이 안 남는 거에 투자하지 않죠. 일단 쌓아놓고 기회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이익이 많이 나면 이익 잉여금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자, 이익 잉여금 반대로 회사 사정이 나쁜 회사는 결손금이 많이 쌓이게 되죠. 결손금도 이익 잉여금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서 보고된 손익이 오는 겁니다. 자본 항목으로 이입이 되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 계정 과목이 이익 잉여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적립금, 회사가 알아서 이제 적립을 해주는 것도 이익 잉여금에 해당이 되고요. 법으로 적립하라는 게 있어요. 법정 적립금이라고 그래요. 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서 적립하라 하는 그런 의무 적립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법정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 잉여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임의 적립금, 법정 적립금 이런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어때요? 이 법인의 자본의 분류가 좀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가 규모가 작은 법인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계정 과목들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법인은 설립할 때 한 번 발행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정 과목을 쓸 일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시험에서는 규모가 큰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상을 하고 중소기업 정도 된다고 가상을 하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있는 계정 과목들을 꼭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자산과 부채 총액으로 표시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입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여기 이 계정 과목 암기하라고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을 여기다 정리해 놨네요. 이거 보고 암기하셔도 좋아요. 우선 이제 간단하게 몇 개 안 되는 거 이렇게 이 표를 딱 암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게 개정 과목들이에요. 여기 있는 게 개정 과목들인데 이 개정 과목을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게 이런 것들이다.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은 이거다. 당좌자산, 재고자산을 합치면 유동자산이라고 한다. 네, 투자자산은 이런 거고 유형자산은 이런 개정 과목이 있고 무형자산은 이런 개정 과목이 있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이렇게 있는데 요 네 가지를 합친 것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예, 그렇게 이제 관계를 엮어가면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요. 부채도 마찬가지로. 자본은 지금 우리 정리했던 거 그겁니다. 이거. 암기사항입니다. 재무상태표기.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여기 손익계산서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이제 개인 공부들을 조금씩 이렇게 잘 좀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고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